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한 달여가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온 국민을 충격과 시리 그리고 공포에 빠뜨렸던 피대의 살인마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고유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건이 굉장히 방대해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사건을 한번 짚어볼게요. 현재까지 언론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고유정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들, 정황 증거들 그리고 간접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사건의 발단은 올해 2019년 5월 9일에 면접 교섭권, 그러니까 고유정과 피해자이신 전 남편 사이에 있던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권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던 때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 면접 교섭권 재판에서 고유정은 패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피해자는 2년 만에 자신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면접 교섭권 이행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5월 18일 날 고유정이가 먼저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오죠. 제주도 들어온 다음에 본인의 차를 타고 예, 완도에서 차를 타고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건너왔는데 참 이때부터 이제 무서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5월 22일 날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베이킹 파우더, 범행 도구들, 쓰레기 봉투,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정말 치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9일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 선고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면접교섭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혼한 부부라도 어느 일방이라도 자식과 만날 수 있는 거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부모인 것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첨부의 권리죠. 당연히 첨부의 권리라고 하죠. 이거를 당연히 양육권이 누구한테 있든지 간에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고유정이 그거를 2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편은 이걸 소송으로서 면접교섭권 이행을 해달라는 판결을 선고한 거고요. 근데 고유정은 5월 9일 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판결 선고를 패소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인터넷 검색어에 살인에 대한 검색어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뼈 무게 이런 것도 하고 무게, 그리고 그 감자탕의 뼈를 음식물 쓰레기로 봐야 되냐 일반 쓰레기로 봐야 되냐. 그러니까 감자탕에 지금 우리 먹는 감자탕 얘기하는 겁니다. 감자탕 뼈에 고기가 붙어 있을 때 그 일반 종량제 봉투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해서 뭐 베이킹 파우더, 보통 베이킹 파우더가 혈흔을 지우기 위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금 김변이 말씀하신 5월 22일에 한 마트에서 베이킹 파우더, 종량제 봉투, 흉기, 락스를 구입을 하죠. 그리고 25일 날 또 넘어가죠. 사건은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보셨죠? 아버지가 그 피해자가 차 안에서 자기 아들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인권님의 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산까지 해가면서 그 피해자분 이제 성씨가 언론에 공개된 거와 같이 강씨인데 우리 강씨 집안의 첫째 아들 누구누구를 보러 간다 하고 하면서 노래를 너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5월 25일 11시 반에 서귀포의 모 놀이공원에서 그 피해자이신 강모 씨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고유정이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날 같은 날 4시 30분에 마트에 이제 피해자의 차를 주차를 하고 고유정 차로 이제 함께 이동을 하고 오후 5시에 이제 고유정이 미리 섭외해놨던 펜션으로 이동을 해서 입실을 합니다. 근데 그 펜션은 무인 펜션이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고유정은 5월 18일 날 입도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충분히 사전 답사를 했었을 거고 CCTV가 있었다면 또 CCTV의 각도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고려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16분 사이 그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던 오후 9시 16분까지 그때까지를 살해 시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김변이 얘기하신 그 사전 조사를 분명히 했을 거고 그 펜션 근처에 CCTV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작동되지 않는 모형이었다고 해요. 근데 고유정은 그것까지 파악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금 검찰 발표가 있었고요. 살인과 관련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후 8시, 그러니까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 16분 사이에 살해를 한 걸로 지금 경찰은 추정 시간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때 김변이 설명한 것처럼 고유정과 그 피해자 강모 씨 사이의 아들과 함께 펜션에 있었죠. 근데 어떻게 살인을 했느냐? 방을 2개를 잡고 한 방에는 그 아들이 거기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고유정은 키가 160 정도 내외고 뭐 50kg 내외로 알려져 있고 남편분은 182에 한 80kg의 건장한 체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 체구가 작은 여자가 거구를 제압을 하고 살해를 했겠느냐 해서 공범 아니면 약물이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일단은 공범은 지금 명확하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네, CCTV 상에서도 오가는 다른 사람도 없고 뭐 통화 기록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물인데 그럼 약물을 어떻게 먹였느냐 이제 약물이 졸피뎀이라는 약물인데요. 수면제죠. 엄청 강한 수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어야 되는. 맞아요. 그냥 사 먹지 못하는. 가장 강한 그 효력을 가진 수면제. 보통 성인 남자가 그냥 하나를 먹었을 때 바로 5분 안에 잠이 들 정도로 강한 수면제입니다. 게다가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미 그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에 고희정이 살고 있던 청주의 한 병원에서 그 처방전을 받아서 졸피뎀을 이미 구매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가 이제 그 굉장히 쓰거든요. 독한 약이기 때문에 혀에 닿으면 바로 이제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고희정이 저녁으로 준비한 음식 카레였습니다. 카레가 강한 향신료, 강황이 들어가서 강한 향신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먹게 되면은 알 수가 없죠. 어렵죠. 그리고 음료까지 준비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되고 준비된 그런 범행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잔인한 게 자기 아버지를 옆방에서 아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저는 그 장면이 상상을 하면 그리고 이 아들 가슴에 이거 뒤에 이야기할 거지만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거를 알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전해드리는 입장에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피해자분 그리고 유족들의 아픔이 너무 와닿기 때문에 감정이 저희도 울컥한데요. 저희도 이제 사람이니까. 근데 좀 평정심을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8시에서 9시 16분 사이에 흉기로 한 3번 정도 찔렀다고 본인 주장이래요. 본인 주장. 근데 왜냐면 그 다 아시겠지만 사체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인은 정확히 안 되는데 3번 정도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사체를 자기는 3번을 찔렀다고 하는데 문제가 또 엄청 강하게 찔렀나 봐요. 왜냐면 혈흔이 천장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근데 세게 찔를수록 이제 그 반동이 해가지고 칼을 뽑을 때 혈흔이 튄 걸 건데 그럴 건데 맞아요. 정말 세게 찔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칼을 전문적으로 써서 뭐 육류를 가공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사실은 칼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신체나 고기 육류 같은 데 꽂으면 잘못 꽂으면 손이 이렇게 칼날 때문에 어긋나서 누구나 다치거든요. 그래서 고희정이 손이 다쳤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남편을 살해하고 옆방에 있던 아들은 그냥 아들대로 재우고 그 다음날 26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원래 피해자인 전 남편과 사이의 아들은 고희정의 친정이 제주도인데요. 그 친정집에서 키우고 있어서 11시에 그 아들을 친정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을 하는데요. 시신 훼손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서 너무 잔인하고 이제 그 수많은 강력 사건을 보아온 저희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범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그다음 시신 훼손 사건 그 사후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이만큼 잔인하고 잔혹했던 사건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고 도덕적으로 정말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그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극악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했다. 그리고 일단 고유정은 거기서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전부 다 혈흔을 지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루미놀 시약이라고 이제 저희가 여기 사체를 그러니까 혈흔이 있고 베이킹 파우더를 지우더라도 그 시약을 뿌리면 혈흔이 있던 자리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과학수사 기법인데 그거를 해보니까 나중에 일단 고유정은 그 펜션을 말끔히 정리를 했어요. 아까 이게 락스, 베이킹 파우더 이용해서 다 정리를 했고 거기서 사체를 훼손해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여러 개 담죠. 그리고 그렇게 시신 훼손 행위가 끝나고 나서 27일 날 고유정은 오전 11시 30분에 홀로 펜션에서 퇴실을 했는데요.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무려 23시간 동안을 그 안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체를 훼손하고 나서 증거를 철저하게 은닉하고 인멸하려고 한 거죠. 일례를 들어서 배수구에 혹시나 혈흔이 남아있을까 봐 락스, 이제 우리가 뚜러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류의 락스를 흘려보내는 치밀함,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로 일일이 혈흔을 지우고 천장에 튄 혈흔까지 지우는 그런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행위를 한 거죠. 무려 23시간 동안 카체를 이제 훼손한 그 현장을 말끔히 증거를 인멸을 한 거죠. 근데 정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쨌거나 살인행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도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충격을 받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언론에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유정은 자신의 살인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고유정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수박을 자르고 있을 때 전 남편이 성범죄를 시도를 했다.
그래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살해를 하게 됐다.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되도 않은. 고유정이 잔인하고 끔찍한 사람이라는 게 지금 우리 김 변이 말씀하신 그거를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혹시 자기 살인이 발각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방어막으로 삼기 위해서 이미 사망한 남편의 핸드폰으로 고유정 본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날 오후 남편인 척하면서. 네, 그렇죠. 27일 오후 4시 50분에 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해서 정말 미안하고 이거를 비밀로 해줘 라고 해서 이미 고유정은 여기서 남편을 살해했고, 남편이 이런 문자를 남겨놔서 그 남편분 돌아가신 분께서 도덕관념이 굉장히 천성그리고 엄청 좋으신 순하고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본인이 자책감에 마치 스스로 숨어버린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27일 날 오후 6시 10분이 됐을 때 그 돌아가신 전 남편의 친남동생이 있는데요. 이분이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의 갈등 관계, 그리고 고유정의 흉폭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피해자께서 이미 친동생한테 나 그 전처와 아들 만나러 간다 하고 친동생 포함한 부모님한테도 알리고 왔는데 이게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친형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하지 않는데 고유정이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흉폭하니까 거기서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경찰의 초동 대응이 사실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사실 성인 남성이 실종 신고가 됐다고 신고가 된 거거든요. 112에. 그러면은 경찰은 112에서 각종 범죄에 맞는 담당 부서를 배당을 하는데요. 실종 신고기 때문에 강력계가 아니라 실종팀한테 일단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실종 신고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매뉴얼은 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 피실종자의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추적을 합니다. 그게 이 펜션 근처였고, 그래서 그 근처로 이제 실종팀을 꾸려서 실종 전담팀을 꾸려서 그 확인을 하게 되고, 이때 왜 강력반을 투입하지 않아서 살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실종 사건이니까. 어떤 단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경찰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전처와 자식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못해. 이런 엽기적인 범죄가 있었을 거라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김 변이 말씀하신 게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가 경업칙상으로 타당하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뭐 저희 같은 법조인으로서 추정하기에 그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성분이 실종된 거는 살인사건 쪽으로도 보통 그 병행 쪽으로 염두에 두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신고 접수된 게 전처와 자식을 면접교섭권을 위해서 만나러 갔다고 하니까 그건 좀 어려웠죠. 매뉴얼대로 경찰은 수사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친동생이 여러 가지 그 고유정의 흉폭성을 알았고, 심지어는 휴대폰 던져가지고 눈밑이 찢어졌던 적이 있었다면서요. 결혼생활 할 때. 그러면은 피해자의 친동생분이 만약 정말로 그때 당시 수사하던 경찰한테 고유정이 정말로 흉폭한 사람이다, 흉폭하고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고, 사실 사람 얼굴 휴대폰 던지는 게 아무리 화가 나도 쉽지 않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흉폭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이 안 했다면 그건 경찰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봤었을 때는 경찰은 매뉴얼대로 한 거는 맞아요. 그럼 맞는데 저도 그 호변의 의견에 동조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뉴얼대로 했지만 아마 균변이 얘기하신 흉폭성에 대해서도 실종 신고를 하면서 추정입니다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다면 중간중간 그 실종 수색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줬을 때 만약에 발견이 안 됐다고 하면 그때 아마 친동생분이 살인의 가능성도 분명히 경찰에 좀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팩트 체크가 저희가 안 돼서 경찰 판단에 당위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올린 컨텐츠들이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찰을 비판해야 될 때는 정말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실종 선거만큼은 조금 여론몰이가 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네, 유가족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 게 사실, 만약 그때 혹여나 조금의 단서라도 있어가지고 찾았으면은 그래도 시신을 이렇게 훼손되지 않아서 그래도 정말 가족들이 그 시신이라도 가질 수 있었으면 그러면은 좀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실종 선고가 일어나고 5월 28일 오후 3시 반으로 넘어옵니다. 그 고유정이 아까 5월 22일에 제주도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에 이용될 도구들을 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여유 있게 대량으로 샀어요. 5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그 동일한 마트에 영수증을 들고 가서, 그러니까 범행에 사용되고 남은 새 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락스든 베이킹 파우더든 좀 남은 거를 환불까지 합니다. 태어나게. 이게 CCTV가 그 후에 아마 공개가 됐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CCTV가 후에 공개가 됐었는데, 이 CCTV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서 환불을 한다는 게, 게다가 환불한 이유를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환불한 이유가 시신 옆에 있어서 찝찝해서 환불을 했대요. 아니 악마가 환생했다면 전 고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울컥해서 되게 싫었어요.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방송을 하면서 계속 울컥해요. 왜냐면 그때 장면이 계속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아들하고 2달 만에 만난 아들을 5시간도 못 보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참 이렇게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변이랑 저랑 중간중간에 울컥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사실 전달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에 또 다른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이랑 종량제 봉투를 30장 추가로 사고요. 비닐 장갑을 구입을 합니다. 왜 종량제 봉투와 비닐 장갑을 샀느냐? 펜션에서 훼손한 사체의 일부를 좀 이따가 그 고유정이 탑승하게 될 배에서 유기하고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서 유기하기 위해서인데요. 28일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고 이날 8시 반에 고유정은 본인이 가져온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출발하고 완도로 도착하는 여객선에 탑승을 하는데 이 시간대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배가 월요일 밤 마지막 배, 화요일 밤 마지막 배가 사람이 제일 없어요. 실제로 고유정이 이때 탔던 배에도 승객은 50여 명, 그리고 차량만 38대. 그러니까 사실 그 큰 배에 차량을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타면 거의 안 탄 거예요, 손님. 그렇죠. 넓고 그런데 뭐 알아볼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5월 28일 밤 9시 반에 그 추가로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사체의 일부를 담아서 그 배에서 버리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근데 여기서 버렸던 사체의 일부는 사체의 살점으로 추정이 되고요. 추정으로 되고 그 바다에 버리면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수색이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사람의 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살면서 뭐 김 변호사님이나 저나 시청자분들이나 사람의 뼈를 볼 일이 없죠. 우리가 과학실에서 본 모형이 아니라면. 근데 어떻게 생긴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누가 봐도 사람 뼈인지 아니까. 사람 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뼈만 가지고 육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육지로 돌아와서 그 뼈를 완전 범죄를 꿈꾸며 훼손하기 위해서 그 돌아오는 배에서 전동톱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합니다. 태연하게. 살점을 유기를 하고요. 전동톱을 인터넷으로 시켜놓고 어디를 시키느냐? 고유정의 친아버지가 김포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이제 그 완도로 도착을 해서 김포까지 바로 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 친정집에는 일단 그 친정 부모님은 실제 제주도에 사셨고요. 고유정의 친정 아버지의 집이 또 김포에 있던 거예요. 근데 김포로 갔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봅니다. 범행을 혼자 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보안이 확보된, 본인 입장에서 보안이 확보된 김포 집이고, 김포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이 있죠. 그래서 김포 쪽에 종량제 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버리면 그 다른 지역에서 수거돼서 오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각장으로 종량제 봉투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각을 하게 돼가지고 뼈가 이제 고온에서 이제 타게 되면은 DNA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원했던 건 안전범죄니까 피해자의 사체 자체 그리고 피해자의 죽었다 살해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소각장의 고온이 평균적으로 500도 넘는 700 정도의 고온으로 소각을 합니다. 거기서 소각이 안 되고 남은 물품들을 다시 폐기 처리를 하는데 당연히 뭐 동물의 뼈, 사람의 뼈는 당연히 소각되는 온도죠. 그 정도면.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살인사건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고온에 소각된 뼈에서 DNA가 검출이 불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불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그 유골로 추측되는 뼈도 못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게 피해자의 DNA에 일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일단 아직 못 찾아냈죠. 일단 찾아낸 게 없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5월 28일 밤 11시에 김포로 돌아오고요. 조금 더 정비를 마치고 5월 29일 넘어가는 오전 한 4시부터 이틀에 걸쳐서 그 고유정의 아버지 소유로 된 아파트에서 아까 그 완도행 배에서 시킨 전기톱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 부분, 시작하죠. 즉 뼈로 추정되는 부분을 분쇄를 하죠. 그리고 30일 날, 5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린 김포 아파트의 종량제 봉투에 남은 사체를 넣어서 버립니다. 시신 훼손이 끝나고 5월 31일 날 고유정은 청주시로 자신의 이제 본집인 청주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경찰이 이제 실종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가지고 이제 그 범행 장소였던 펜션, 제주도 펜션으로 가서 루미놀로 혈흔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전 남편의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천장까지 있던 예, 다행히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이 돼서 드디어 고유정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체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2일 날에는 역시 또 혐의가 더 입증되니까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하고 4일 날 법원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5일 날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이 되었고 인천 재활용 업체에서 그날 사람의 추정뼈가 나오긴 했는데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을 했는데 국가수 검사 결과는 사람 뼈가 아닌 것을 일단 밝혀졌죠. 그리고 6월 7일에 고유정이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그 장면, 고유정이 이렇게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얼굴은 보여주기 싫었던지 그 경찰 포토라인 앞에서는 머리를 그 긴 머리를 늘어뜨리죠. 그래서 공개된 거는 그 경찰서 내부에 이동하면서 찍힌 CCTV에 있는 장면 공개가 됐고요. 제가 아까 균변이 말씀하신 5월 30일에 고유정이 청주로 돌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고유정이 정말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천인공노할 사람인지 첨언을 드리자면 5월 30일에 현 남편이 이제 그동안 고유정이 한 4일이 넘게 집을 비웠잖아요. 그래서 현 남편 입장에서 애타게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주로 가서 이제 그 현 남편한테 자기가 성폭행 당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 남편이 위로를 해주고 그날 고유정이 정말 태연자악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위로해주는 현 남편과 함께 노래방을 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악의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사람이 태연자악하게 노래를 하고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트에서 장까지 봤다죠. 그렇죠. 예, 맞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체포돼 구속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 다시 공개된 이후에 그 전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고유정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냐면은 그 신상 공개 결정이 나자마자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자기 얼굴이 또 알려지는 거는 용납이 안 됐나 봐요. 근데 사람으로서 정말 태연하게 대처하고 범행 후에 시신훼손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어떤 법률적 절차에서도 굉장히 태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행히 이 신청은 취하가 되긴 했는데 왜 취하가 됐냐면은 7일날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가 되니까 실익이 없으니까 형량이라도 좀 잘 받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취하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6월 7일 날 고유정이 언론 통해 얼굴이 공개된 이후에 경찰은 6월 12일까지 계속 수사를 합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요. 고유정이 이때 거의 진술하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하다 다친 손을 핑계를 들면서 이게 감염돼서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뭐 복통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일체의 진술하지 않고요. 어떤 걸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을 물어보면 내가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 변호인과 얘기하라라는 진술을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게 정말 얼마나 고유정이 악마 같은 사람이냐면 저희가 강력사건, 살인사건에 대해서 많이 직간접적으로 저희 경험을 하는데 사실 경찰서에 가고 검찰에 가면 반성하고 있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범행 자체에 대해서 이 정도 묵비권을 행사한 사건이 과연 건국 이래 있었나 현행 수사 제도가 설립된 이유에 있었나라고 할 정도예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억에 파편이 조각이 나서 뭐 진술을 못한다. 검찰 넘어와서 그 얘기를 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게 이제 균변이 말씀하신 게 며칠에 걸친 수사를 했는데도 경찰이 한 가지 수확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구속 만기일은 다가오니까 일단 검찰에 송치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기억의 파편화가 오늘 날짜 7월 2일인데요. 어제자 검찰이 발표한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자기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기억이 조각조각해서 진술을 못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 말 됩니까 그게? 이게 지금 처음부터 하나도 이게 아니 정당 성폭행 피해 정당방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기억의 파편화 통해 가지고 심신미약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발판이죠. 개꼼수죠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유정이 그리고 화학가다라는 카더라라는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네. 한 가지 이건 확실합니다. 고유정은 저희는 법조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완벽 범죄를 꿈꾸고 실제 체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사실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검색 또 연구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실행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정말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혀를 내두르죠. 그리고 검찰도 소환되고 검찰 송치되고 10여 차례 넘는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유의미한 진술은 못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체 일부라도 발견을 못한 거고. 왜냐? 진술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사체 없는 살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을 안 했을 때는 사체를 정말 발견을 못하거나 혈흔을 발견 못해가지고 그걸로 실제로 사체가 없어서 살인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수사 기법이 충분히 발달을 했고 그다음 지금 이때까지 혈흔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발견이 됐고 뭐 DNA가 CCTV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살인죄 적용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정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체 훼손이 정말 잔혹하거든요. 정말 호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국 이래 이렇게까지 사체를 훼손했던 범죄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형량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온 국민이 염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형량에서 또 혹여나 재판부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일자인 7월 1일자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그 경찰에서 검찰 넘어올 때는 살인죄, 사체유기, 사체훼손, 사체은닉까지 있었는데 이 네 가지 혐의 중에서 검찰은 사체유기만 제외한 나머지 살인죄, 사체훼손, 사체은닉은 다 범죄 혐의를 인정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사체유기를 뺀 이유는 훼손된 시신을 발견을 못했으니까요. 유기라는 거는 어디다가 버린 건데 버린 장소를 확인해야지 유기가 인정되는 건데요. 다만 유기죄가 하나 빠진다고 해서 이 고유정의 형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훼손과 은닉이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재판부의 판단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범죄들을 인정하는데. 근데 고유정이 범행 동기를 얘기 안 해서 왜 얘기 안 하냐면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그 부분이 CCTV든 간접이 지금 검찰이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89개거든요. 네. 89개가 다 살인 자체, 훼손 자체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왜 범행을 했는지는 그건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진술이 없어서 이렇게 고의적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추측만 할 뿐이죠. 프로파일러들이 추측하고. 다만 동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동기 진술에 의해서 원래 밝혀지는 게 그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제일 기본적인 패턴이긴 한데 89개의 증거들 간접 증거, 정확 증거라고 해도 살인을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에 봤을 때 범행의 동기는 계획된 범죄고 원한이든 그게 뭐 치정이든지 간에 사람을 죽여서 정말 살인해서 흔적까지 없애버리겠다는 철저한 준비, 계획이 이미 입증되는데 동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유정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혹은 뭐 정말 연락을 하는 친지라든가 지인이 없었다면 그랬다면 이 사건은 그냥 완전 범죄로 묻힐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범죄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반인륜적입니다. 2년 만에 만난 자신의 아들이 옆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 피해자는 죽어갔습니다. 태연하게 수차례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결혼했고 자신의 자녀의 아버지를 그 시신을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살아있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만큼은 정말 저도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어제 됐는데 구속 만기 1심은 6개월 안에 이제 판결 선고가 날 겁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도의 살인 사건, 사체 훼손, 은닉까지 합쳐진 사건이 사형 선고가 안 된다면 형법 조문을 아예 다 바꿔야 됩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아예 바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사형 자체를 형법에서 빼야 돼요. 그럼 우리 형벌 중에 하나인 사형 자체를 그냥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사형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사형 집행을 20년 넘게 안 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 건 전혀 상관없이 선고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도 이 피해자분과 유가족의 원한이 달래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이 사건은 정말 정의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희 김변과 호변이 변호사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사체의 일부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뼈 조각이라도 찾아서 장례를 모시고요. 가족분들, 유가족분들이 고인의 일부라도 고인과 마지막으로 작별을 나눌 수 있기를 정말 그 사체를 발견할 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또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는 피해자와 고유정 사이의 자녀인데요. 지금 5살밖에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를 텐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됐었을 때 그 아이가 받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과 그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디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꿋꿋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 저희가 드리는 어떤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를 비롯한 온 국민이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프신 마음 조금이라도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저희는 향후에 이제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어쨌든 기소가 됐더라도 사체 발견을 위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가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